맛있는 밀크쉐이크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발 아래 트랩 문이 열리더니 여러분은 수천 미터 깊이의 미지의 세계로 자유낙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몸이 떨리면서 어두운 밤 한가운데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깹니다. 다행히도 그저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이란 무엇일까요? 왜 어떤 꿈은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하거나 웃으며 깨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볼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매일 밤 평균 2시간 정도 꿈을 꾼다고 해요. 즉 80세가 될 때까지 6만 시간에 해당하는 꿈을 꾸게 된다는 뜻이죠. 거의 7년간 꿈을 꾸는 셈이에요. 그러니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 게 틀림없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수면 중에는 뇌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단계는 밤새 주기로 반복돼요. 먼저 수면 후로의 전환 단계를 경험하게 돼요. 이때는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확인을 포기하고 마침내 휴대폰을 옆으로 치워버리는 단계예요. 몸이 이완되면서 호흡이 느려지고 가벼운 잠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점점 더 이완되면 델타파라는 뇌의 특정 패턴이 특징인 깊은 수면 단계로 접어들게 돼요. 이 파동은 뇌가 휴식 중이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급속 안구 운동 상태라고도 하는 렘 수면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꿈을 꾸게 돼요. 이 시점에서 뇌는 깨어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해요. 호흡이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며 몸이 약간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평균 4개에서 6개의 꿈을 꾸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달해요. 그런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꿈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는 여성의 세부적인 지각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 모두의 뇌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의 구조에는 약 10조 개의 신경 연결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러한 연결은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결 중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1983년 역학습이라고 불리는 신경생물학적 꿈 이론에 따르면 렘 수면 주기 동안 심피질이 이러한 연결을 검토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다고 해요. 이때 뇌는 불필요한 연결은 버리고 중요한 연결은 유지하는 등 정리를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꿈은 이러한 역학습 과정의 결과물이에요. 업무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승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뇌는 이 모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실제 생활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다양한 상호작용을 펼쳐요. 이러한 신경 연결 중 일부는 잠자는 동안 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이 경우 꿈은 중요하지 않은 기억을 모두 버리려는 우리 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본다 라는 표현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하루를 보낸 후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을 자는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 아우구스트 케쿨레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유기화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겨울이었고 케쿨레는 벤젠의 구조를 알아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벽난로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수소와 탄소 분자가 떠다니다가 벤젠을 구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분자들은 일련의 뱀으로 변하고 갑자기 그 중 하나가 몸을 감고 꼬리를 물면서 원형의 모양을 만듭니다. 유레카! 케쿨라는 즉시 깨어나 벤젠의 화학 구조를 그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영화 인셉션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자각몽을 꾼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이 영화를 각본하고 감독했기 때문이에요. 자각몽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신비로운 꿈 상태의 또 다른 유형이에요. 자각몽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꿈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각본가이자 감독이 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자각몽이 수면 상태가 아니라 꿈과 현실 사이에서 소위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각성 상태라고 추측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좋아요. 따라서 꿈은 우리가 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뱀 꿈에서 케쿨레에게 일어난 일처럼 새롭고 혁신적인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어떤 꿈에는 기괴한 특성이 있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로부터 오는 경고나 신비한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특정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에 대한 미신적인 접근 방식은 인류가 태초부터 발전시켜 온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꿈에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꿈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심지어 글을 쓴 최초의 문명이에요. 파피루스로 기록된 유명한 꿈의 책에는 3,000개가 넘는 꿈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이집트 사회에는 사람들이 꿈의 의미를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 꿈 해석사도 있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꿈은 사람들이 이빨이 빠지고 돌을 부수는 꿈이었으며, 이는 불길하거나 매우 좋은 행운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인류가 20세기까지만 해도 꿈은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해독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서구 사회가 꿈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신경 전문의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유명한 책 꿈의 해석을 썼어요. 그에 따르면 인간은 숨겨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꿈을 꾼다고 해요.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수면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잠재의식에게 양보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잠재의식은 우리가 거의 방문하지 않는 지하실과 같으며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저장해 온 곳입니다. 무의식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망과 욕망도 담겨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가장 진지한 소망 중 일부는 부끄럽게 들릴 수 있어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수면 시간은 이러한 소망이 의식으로 떠오르고 꿈을 통해 실제로 이런 소망을 실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완벽한 순간이 되죠. 마치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잠든 동안에 일어나는 인생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항상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나쁜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꿈도 꾸게 돼요. 안타깝게도 꿈 40개 중 1개는 악몽이므로 조만간 악몽을 꾸게 될 겁니다.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에는 우리가 악몽을 꾸는 이유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이 있어요. 꿈을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함으로써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꿈속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뇌는 위협적인 경험을 안전한 환경, 즉 잠자는 뇌에서 연습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숲속에서 곰에게 쫓기는 꿈을 꾸거나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수학 시험을 보는 꿈을 꾸는 경우, 이는 뇌가 꿈 상태에서 가능한 반응을 예상해 보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예리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우리 뇌에 감사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수학 시험 공부도 해야죠.